자, 강의 이제 10강입니다. 상사 유치권이죠.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은요, 공사는 10년, 12년, 17년, 22년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됐고, 상사 대리보다는 조금 빈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사 대리나 상사 유치권이나 독자적인 문제로 내고 싶은 어떤 영역입니다. 비교적 쉬운 어떤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리가 상위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유치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문은 이제 58조에 관한 조문이 나오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사 일반 유치권이라고, 상사 유치권 그럼 상사 일반 유치권이 있고, 이제 상사 특별 유치권의 경우 이제 대리상 위탁매매인, 운송인, 운송주선인까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섞어서 나오죠. 조문이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58조에서 보면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이렇게 나오죠. 다음을 보면은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죠. 유치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얘기인데 보면 이제 상인 간의 상행입니다. 이 상인 간의 상행이 있을 때 상인 간 그러면 양 당사자가 상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가 비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민사유치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양 당사자가 상인이어야 되고 양 당사 간의 상행이니까 쌍방정 상행해야 되는 거죠. 상인 간의 상행으로 인한 채권, 이 채권이 이제 우리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을 그저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저당권, 질권, 담보물권의 경우는 유치권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질권 그러면은 주식의 입질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저당권은 우리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죠. 유치권이 이제 우리가 시험에 그래도 비교적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기억해둬야 되는 거고 피담보 채권 요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고요. 변제기가 있는 때 변제기가 있는 때 우리가 유치권 행사하지 변제기 전에는 유치권 행사하지 않는 거죠.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이렇게 점유취득 원인이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다. 이런 점유취득 원인이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에서 옛날에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고요. 점유취득 원인이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안 나온다. 이라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그죠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사 특별 유치권자의 경우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소유 또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요구하는 건 우리가 상사 일반 유치권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뭐냐면 유치할 수가 당사자 간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면 유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진짜 이론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그대로 시험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이제 상사 특별 유치권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약으로 유치권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특약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20년도에 나왔잖아요, 문항으로. 그래서 먼저 봤고요. 요건을 보면은요,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이렇게 외우는 거죠. 지문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지권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법 이론식으로 돼가고 있잖아요. 당사 간의 다른 약정으로 배제하지 않았어야 한다. 자, 우리가 상사 유치권은 민사 유치권에 대해서 성립 요건이 결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점이 민법의 특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결련성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적 결련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결련성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어떤 거. 민법의 유치권, 민사 유치권은 결련성을 요구하고 있고 상사 유치권은 결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특칙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오는 거죠. 뒤에서도 설명하지만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유추물로부터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민법에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계 수선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계 수선료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계 수선상이 시계를 수리해 놓으면 이제 일반인이 시계를 고장이나 맡기죠. 그러면 이제 시계를 수리해 놓으면은 한 뭐 며칠 걸리죠. 뭐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걸리는 게 아니라 며칠 내에 이제 걸리면 우리 맡겨놓은 사람이 그걸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시계에 수선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계 고치는 사람이죠. 시계 수선상이 우리가 그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 수선료라고 하는 것은 시계로부터 발생이 됐고, 그죠? 요거 이제 시계 수선료가 피담보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유치물, 시계가 이제 유치물이 되는데 유치물로부터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제 결론성이 요구되는 거죠. 민법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피담보 채권과 유치물 사이의 결론성을 요구하는데 상법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유치물로부터 발생되는 거는 이제 우리 상사특별유치권의 경우에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은 이제 운송물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부분이니까 결론성을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결론성을 요구하지 않는 게 우리가 완화되는 것이다. 이게 특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상사유치권은 결론성을 요구하지 않고 민사유치권은 결론성을 요구한다. 피담보 채권으로부터 유치물로부터 피담보 채권이 발생해야 한다. 민법. 상법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결론성을 요구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안 나온다라고 그런 식으로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성이라는 내용들을 잘 쓰지 않고 있어요. 시험에서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두고 넘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상사유치권이나 민사유치권이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고 특약으로 배제했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배제하지 않았어야 한다. 행사할 수 있다. 배제할 수가 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일반 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사이 약정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다. 22년도 질문으로 하나 나온 거죠. 배제할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조문 그대로잖아요. 기억을 해둬야 되고. 요건입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요 요건인데, 조문의 요건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쌍방이 상인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 여기는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잘 안 나오죠. 그냥 상인간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버리죠.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된다. 상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요것도 이제 12년도에 이렇게 이름이 나왔잖아요. 어렵게. 채권자와 채무자는 유치권의 성립 시점에는 모두 양 당사자가 상인이어야 하지만 유치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는 상인 자격을 요하지 아니하는다. 쌍방 모두 상인 자격을 상실해도 우리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사자 1인만 상인인 경우 상인과 비상인 간의 어떤 그 상인으로 인한 채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상법의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 그죠 상인인 경우에 우리가 상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상인 간 둘이 다 상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중 1인이 상인이고 1인이 비상인이면 민사 유치권이 행사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민법의 경우는 비상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민법이 적용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상인이더라도 상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민사 유치권을 행사한다. 그것도 잘 기억을 해둬야지. 예외적인 어떤 경우 좀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비상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이긴 하지만 상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1인이 상인인 경우도 민법이 적용 대상이다. 그다음에 양당사자가 상인이면 상법이 적용 대상이다. 상사유치권. 자, 피담보 채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피담보 채권이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건 유치권을 행사하는 채권을 이제 말하는 거죠.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다. 피담보 채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 그죠?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이제 피담보 채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은 유치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의미한다. 요건 이제 책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틀린 거죠. 요거 이제 피담보 채권이 유치물로부터 발생됐다는 결론성을 요구하는데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유치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의미한다. 요거 민법의 경우인데 이제 민법의 이론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오류를 범한 부분인데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변제기가 있어야 된다. 피담보 채권이 누누이 설명했던 것이고 조문에도 나왔잖아요. 조문이 아니고 지문으로 이제 우리가 나왔던 거죠. 유치물이 채무자의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된다. 요게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었는데 최근엔 뭐 우리가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억을 좀 해둬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상사 일반 유치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치물이 채무자의 소유 또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는데
그죠? 상사 일반 유치권. 근데 이제 상사 특별 유치권이라든가 민사 유치권의 경우는 채무자의 소유 또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상사 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해야 한다. 22년도에도 나왔네요. 운송인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상사 특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일반 상사 유치권만 되고 상사 특별 유치권과 민사 유치권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였던 부분들이 되는 거죠. 지금도 뭐 최근에 경우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채무자 소유 또는 물건 유가증권도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하니까 22년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결련성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유치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결련성이라고 한다. 그죠? 시계 수선료가 시계로부터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그죠? 유치물로부터 발생하는 걸 결련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민사 유치권은 결련성을 요하지만 상사 유치권의 경우는 결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상사 특별 유치권의 경우에 있어도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운송물에 대한 권리거든요. 운임, 보수, 처단금, 선대금에 대해서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결련성을 요구하는 것은 상사 특별 유치권자도 이제 운송인, 운송주선이 같다. 뭐 이런 것들이 까다로운 문제로도 나오긴 하는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조문 그대로 그냥 대충 나옵니다. 상사 특별 유치권에 대한 어떤 개념도 조금 알아야 되고 뒤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그때 보겠습니다. 민사 유치권은 결론성을 요구하나 상사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 결론성이 없다. 결론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자주 나왔던 것인데 요즘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계와 시계수선료, 피담보 채권, 시계수선료, 시계 유치물,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경우 운임 등에 대한 경우 이것도 결론성을 요구한다. 그다음에 점유 취득원인이 뭐냐? 이거 채무자의 상행위로 인한 것이다. 채무자가 상행위로 인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인한 점유 취득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잘 안 나와요. 점유취득원인이 그냥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식으로 나오죠. 자, 상사 특별 유치권입니다. 이제 여태까지 이제 상사 일반 유치권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상사 특별 유치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58조에서는 일반 상사 유치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사 상해 강론에서 이제 정해지는 것을 상사 특별 유치권인데, 상사 특별 유치권자는 대리상 91조에서 설명하고 있고, 111조에서는 이제 위탁매매인이 대리상에 관한 유치권을 그저 준용하고 있고, 120조에서 이제 운송인의 상사 특별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147조에서 이제 그 운송인이 준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사 특별 유치권자는 대리상 위탁매매인은 같고 운송인 운송주선인은 같고 요 네 가지가 상사 특별 유치권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사 특별 유치권자가 아닌 경우가 이제 있으면서도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상사 특별 유치권자가 아니면서 이루어지는 거는 창고업의 경우는 이제 물건을 임치를 해놓는 거니까 유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죠. 이런 경우는 이제 민사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상사 특별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아니면 민사유치권을 행사한다든가 상사 일반 유치권을 행사한다든가 그러나 상사 특별 유치권자는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대리상과 위탁매매는 유치권의 요건으로 결론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경우는 운송물이 유치물이기 때문에 운송물로부터 생긴 채권이죠. 그래서 결론성을 요구한다. 대리상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약정으로 이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걸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약정이 없는 한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해서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22년도에 나왔고 요거는 또 유치권이 나오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다음. 그다음 위탁매매는 111조에서 그냥 91조 요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그래서 위탁매매에 관한 어떤 내용들은 잘 나오진 않고 대리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운송인과 운송주선인 결연성을 요구한다. 운송인은 운송주선인에 대한 어떤 내용 그죠? 상사 특별 유치권에 대한 120조의 규정을 이제 준용하고 있고 보겠습니다. 피담보 채권과 유치물 사이의 결론성을 요구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도 잘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조문이 나오는 거죠.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해서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차단금이나 선대금에 관해서만 미리 지급하는 걸 선대금이고 대신 돈 내주는 게 세단금이죠. 대 관해서만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민사유치권은 목적물과 피담보 사이의 결론성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사유치권과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은 결론성을 요구하고 대리상과 위탁매매는 결론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특별법이고 여기 이제 내용들 있죠. 120조와 91조 조문의 내용은 그대로 우리가 시험에서 그대로 내요. 그죠?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물권입니다. 물권. 채권 있고 물권이 있는데 물권 경우에서는 채권 간에 있어서는 선순위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고 동등하게 다 같이 채권은 이제 순위가 없는데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문권, 이제 소유권, 뭐 점유권, 이제 담보물권에 있어서 유치권, 그죠? 질권, 저당권 등이 있는데 우리가 소유권이 먼저 물권상의 소유권이 먼저 소유권은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라든가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이 선순위가 돼 있고 후순위가 유치권이다 그러면 후순위자는 선순위권자인 저당권자가 권리를 먼저 행사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순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 간에는 시간적으로 그저 앞서 성립한 물권, 선순위 물권이 그저 선순위로 권리를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물권이 권리를 행사한다. 뭐 이게 이제 이런 것들 내용들은 민법의 어떤 좀 약간 그 약간의 민법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22년도에 이게 시험에 딱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터져버리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해놨으니까 틀리죠. 어려운 지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넘어가면 쉬운 거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 상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그 상사 유치권자는 선행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상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선순위권자가 저당권자니까 선순위권자가 먼저 권리를 저당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에서 이제 유치권과 관련된 걸 행사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모르니까 이제 틀리는 겁니다. 선순위권자가 권리 행사하고 그다음에 후순위권자가 행사한다. 그러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대항할 수 있다. 모르면 요거는 7번에 대한 어떤 거 모르면 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기억해두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문으로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상사 일반 유치권에 관한 문제는 상사 대리와 관련해서 같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우리 늘 공부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치권이 더 많이 나오긴 했지만 상사 대리도 소홀히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